배당인데요. 사실 대만 같은 경우가 배당 성향이 한 40%, 일본만 해도 이익의 한 35%를 주주들한테 줍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서 한 25%, 26%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대주주들의 어떤 배당 소득세가 좀 높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배당 소득세가 2천만 원 미만은 15.4%인데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종합 소득세로 넘어가면서 대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49.5%의 세율을 적용을 받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1% 정도 세율을 내는데 분리과세를 하게 되고, 대만 같은 경우는 최고 세율이 40%는 안 넘거든요.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몫도 적은데 또 대주주들에 대한 소득세율이 좀 높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주주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몫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시장 얘기 참 한숨이 나오게 저희도 가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떻게 글로벌과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건지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허재환 상무 모셔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아유, 잘 지낼 리가 있을까요? 왜요? 네. 시장과 상관이 좀 시장이 이런데 잘 지낼 리가 없죠. 시장이 이런데 점점점. 네. 우리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코로나 터지고 네. 저희가 잠깐 좋았었습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과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 간의 어떤 그런 격차들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이게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확대되는,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좀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좋지는 않고, 또 계속해서 이제 저희 한국 시장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더 이제 관심들이 더 없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래서 자꾸 이제 미국 시장만 보게 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한국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가 좀 좋아지면 저희가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커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무님 보고서를 이제 하나 내셨는데요. 주식 전략 관련 보고서고 제목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는 좀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최근에 나온 단어는 아니고, 근데 예전에 생각해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에 가장 크게 뭐 1, 2번째 순서로 꼽혔던 게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꼽혔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북한의 도발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굉장히 출렁이는 흐름도 좀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건 좀 미미해졌다, 약해졌다, 시장 반응이 그렇게 뭐 크진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오히려 다양하게 더 심해졌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딱 주가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제 미국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랑 어떻게 보면 경제 구조가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대만, 일본 시장도 어떻게 보면 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긴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2023년부터 시장이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이라서, 과연 이제 그런 이유가 뭔지를 좀 살펴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좀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발전 과정에서 저희가 성장하고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들이 성장하는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 기업들의 이익을 많이 내는 편이긴 하지만 수익성이 아주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저희가 발전하고 주력으로 삼고 있는 많은 산업들,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대부분 어마어마하게 캐펙스가,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돈이 이제 재투자가 많이 필요로 하는 장시 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돈을 100 벌면 이 중에 70%는 거의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돈 가지고 이제 주주들한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배당 성향도 좀 낮은 것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어떤 수익성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낮은 편인 그런 측면들이 또 좀 있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또는 이거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들도 좀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저희가 시가총액으로만 보면은 네. 저희가 결코 규모가 적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코스피가 지금 2,400대, 2,500대 수준인데, 시가총액만큼 만약에 코스피가 올랐다고 하면은 저희는 한 4천 정도는 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전체적으로 그 주식의 가격, 그러니까 주가는 뭐 조금 올랐는데 주식의 양이, 주식의 공급의 양이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라는 거고, 그러면 주식의 공급이 왜 이렇게 늘어났나를 살펴보니까 결국은 기업들의, 특히 대기업들의 유상증자가 엄청나게 많았고, 네. 특히 2021년 이후에는 그 소위 이제 대기업들의 물적 분할로 인한 동시상장, 그 기업들의 신규 상장, 이런 것들이 저희가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 이번에도 그 엔비디아 실적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매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EPS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EPS보다는 주로 이제 영업이익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근데 그 사이에 늘어난 주식 수를 감안을 안 한다라는 거죠. 아, 근데 사실 주주의 몫은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을 버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이게 한정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주식 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한 주당 주주로 가는 몫이 훨씬 더 적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조금 더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식의 어떤 공급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계산해 보면 2021년 이후에 이런 그 신규 상장, 그다음에 이제 물적 분할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더블 카운팅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규모가 전체 시가총액의 한 10%가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PBR이 0.8배다, 뭐 0.9배다라고 얘기를 해서 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0.9배가 한 10%가 이제 그 오버슈팅 되어 있거나 10%가 예를 들어서 이제 중복 상장되어 있으니까 0.9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적정한 수준인 거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다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해본 거는 또 배당인데요. 사실 대만 같은 경우가 배당 성향이 한 40%. 물론 이제 TSMC가 뭐 다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배당 성향이 한 40%고, 일본만 해도 이익의 한 35%를 주주들한테 줍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서 한 25%, 26%거든요. 그러니까 왜 한국도 대만도 일본도 주력 산업이 주로 수출 중심의 산업이고, 또 뭐 IT, 자동차 비슷비슷한 산업들을 다 갖고 있는데 왜 저희 한국은 유독 배당 성향이 낮을까? 를 좀 고민을 해봤더니, 결국은 저희가 대주주들의 어떤 배당 소득세가 좀 높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배당 소득세가 2천만 원 미만은 15.4%인데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종합 소득세로 넘어가면서 이제 중과세 또는 이제 그 누진세율이 적용이 받아가지고, 대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49.5%의 세율을 적용을 받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합니다. 21% 정도 세율을 내는데 분리과세를 하게 되고, 대만 같은 경우는 또 저희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최고 세율이 40%는 안 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캐펙스도 많이 해서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몫도 좀 적은데 또 대주주들에 대한 그 소득세율이 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주주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몫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시장이 좀 더 좋아지려면 일단은 기업들의 어떤 물적 분할과 같은, 그다음에 대주주들의 어떤 그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같은 주식 공급을 막 늘려서 기존 주주들의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상법 개정들을 통해서 좀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주식에 대한 배당과 하고 이자 소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자는 어떻게 보면 뭐 은행에 넣어놓고 또는 채권에 넣어놓으면서 이렇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고정적인 수익이 맞는데 배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리스크를 테이크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하고 배당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고 그래서 이자하고 배당은 좀 다르게 분리과세를 좀 해주면은 아무래도 투자자들 특히 저 대한민국의 투자자들 또는 해외에서 저희 한국을 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이 조금 더 바뀌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한국의 어떤 지금 수출 구조, 네. 기업들의 어떤 캐펙스가 많은 장치 산업의 반도체 위주의 산업 구조를 뭐 이거 1, 2년 안에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배당 소득세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주주들에 대한 어떤 그 물적 분할이라든지 유상 증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상법 개정 이런 것들만 좀 개정이 돼도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뭐 3천도 안 되는 이 코스피 내에서의 흐름이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자료를 좀 써봤습니다. 네, 일단 이 보고서의 처음에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어떤 환경에 대해서 써주고 계십니다. 국내 증시가 장기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이유에 대해서 변동성이 높은데 가장 큰 이유는 기업 이익 변동성이 좀 크고 굉장히 캐펙스 투자가 좀 대규모로 많이 필요한 그런 어떤 산업들로 구조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상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주주 이익을 너무나 좀 등한시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또 추가로 써주고 계신데 그래서 사실 우리도 고민을 안 하진 않잖아요. 그거 예. 일환으로 이제 밸류업이라는 것도 예. 나왔었는데 밸류업 사실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온 게 상반기였다고 본다면 하반기 이렇게 쭉 빠져나가고 중하반기 쭉 빠져나가고 이런 건 실망감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때는 사실 뭐 일본의 설례 얘기도 하면서 우리가 기대감이 좀 높았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모님? 근데 이제 외국인들 네. 입장에서는 밸류업 때문에 한국 주식을 엄청 샀다라기보다는 상반기에는 확실히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뭐 7월, 8월 달 이후에는 주식을 좀 많이 팔고 있긴 합니다만은 99%가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네. 빼면은 사실은 올해 상반기 때도 주식을 좀 샀고 지금 뭐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그 삼성전자를 빼면은 그냥 안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건 아닌데 적극적으로 사는 건 아닌데 안 팔고 있거든요. 결국 반도체 삼성전자. 네.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빼면 사실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뭐 그렇게 한국 시장을 뭐 소위 말해서 버리고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게 2012년 그러니까 이제 아베노믹스 이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이게 제대로 되기까지 한 10년 정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너무 그 첫 술에 배가 부를 거를 좀 기대를 좀 많이 한 것 같다라는 느낌들이 좀 들고 결국 이거는 저희가 제도도 바꾸어 가지만 기업들의 의식과 뭐 대주주들의 어떤 생각들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기까지는 여러 사이클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언론에서는 엄청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 그 유럽이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EU에서 비공식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나름 이제 큰일 난 거죠. 독일 같은 나라 수출 많이 하는 나라들은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트럼프 당선돼서 뭐 관세 올리는데 뭐 자동차에 대해서는 막 1000% 이렇게 올린다고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모여서 막 머리를 맞대면서 얘기한 것들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내부적으로 어떤 규제를 완화해서 내부적인 산업을 살린다. 그리고 자본시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자본시장의 어떤 연합체를 같은 것들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희가 한국 시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뀌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는 오히려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막 관세 같은 것들을 막 하고 해서 외압이 심해지면은 네. 결국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내수 부양을 하는 것도 있겠고 또 주식시장 지금 뭐 부동산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 대한민국의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을
그 부양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런 그 한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구조 개혁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선진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3월에도 어쨌든 저희가 이제 공매도 같은 것들도 이제 좀 완화가 폐지가 되고 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계속이 될 텐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상황이 어렵고 시장이 굉장히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내년에는 조금 더 이러한 논의들이 본격화되면서 오히려 이제 시장을 살리자라는 이야기들이 또는 목소리들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저희 한국 시장에 좀 기회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일단 뭐 밸류업부터 시작해서 상법 개정, 공매도 얘기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지금은 어렵지만 뭐 향후에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는 희망을 조금은 놓지 네. 않고 계시는 거네요, 상무님. 예. 그러니까 네. 저는 오히려 트럼프가 돼서 관세 두드려 맞고 수출에서 흔들리면 저희가 이제 변화를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좀 갈 것 같다라고 좀 보여져서 오히려 좀 저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힘들긴 하지만 충분히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한 3분의 1을 외국인이 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대만도 이렇게까지는 안 들고 있고 일본도 그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까? 이제 많이 판다라고 최근에 인식을 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거는 삼성전자로 네, 네. 이제 보이는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크게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좀 많이 팔았기 때문에 반도체를 파는 거지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나머지 주식들은 거의 들고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삼성전자를 빼고 외국인들이 뭘 샀는지를 보면은 확실히 뭐 조선 같은 거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기계류 이런 류의 산업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트럼프와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뭐 방위 산업이라든지 조선주 같은 것들은 여전히 좀 샀고, 그다음에 좀 특이한 거는 은행주들도 좀 계속해서 좀 사고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것도 좀 샀고요. 그다음에 유틸리티, 한정화 같은 것들도 좀 샀고. 그래서 물론 뭐 이게 주식시장의 어떤 판을 뒤집을 정도의 어떤 규모나 사이즈는 분명히 아니긴 합니다만은 외국인들이 막 주식을 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파는 거의 99%는 전자다, 삼성전자다. 네. 그리고 한국 그 전자를 빼면은 사실 한국 주식은 오히려 안 팔고 있다. 그러니까 원화 환율이 지금 엄청 뭐 1,400원대 갔다가 1,41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좀 떨어져 있긴 네. 한데 여전히 달러가 굉장히 좀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비하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빼면은 다른 한국 주식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팔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얘기인데요. IMF가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를 전망하면서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했고요. 성장률 전망을 2%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 전해졌거든요. 기존 대비해서는 0.2%포인트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겁니다. 뭐 세부적인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 강화, 뭐 외환 시장 구조 개선, 뭐 기업 밸류 이런 건 적절한데 다만 뭐 여러 가지 뭐 성장률 측면에서 고려할 만한 사항들 불확실성이 좀 높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내부적인 내용을 보면 2% 제시했지만 사실은 1%대도 감안하고 있는 거다라는 게 중론이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조금 더 내년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렇게 성장률이 네. 떨어지거나 또는 이렇게 하방에 대한 위험이 클 때는 네.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는 건 내년이 이제 쉽지 않다라는 그렇죠. 건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주식시장은 조금 빨리 반영을 하죠. 근데 그 이후의 흐름은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네. 성장률이 내년에 좋다 했을 때는 이미 주가도 실적도 그런 것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꽤 많이 반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요. 근데 오히려 내년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초반에는 어렵거나 그해 연말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데 막상 그해 이제 초중반을 넘어가게 되면은 또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내년 시장 자체를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뭐 이미 지금 뭐
많은 저는 이제 한국 시장의 PBR 뭐 0.8배가 완전한 바닥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국내 시장의 어떤 하방 리스크가 엄청 크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내년의 흐름은 특히 이제 내년 초까지는 좀 힘들겠습니다만은 결국 내년을 결정하는 변수 그다음에 특히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후년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사이클론만 보면 어떻게 보면 올해 여름 이후에 수출이 좀 피크를 찍고 좀 떨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게 하향에 대한 리스크들이 좀 큰데 오히려 이제 내년에는 사이클이 더 나빠지지는 않는 게 내년 중반 이후에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오히려 내년 전체적인 흐름은 뭐 올해랑 비슷하거나 그렇게 뭐 완전히 저희가 굉장히 좀 그러니까 실제 실물 경제나 저희가 사는 건 어렵긴 합니다만은 주가가 여기서 훨씬 더 어려울 거다라고만 비관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 어렵다라는 얘기는 거의 다 뭐 외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년 주식시장은 오히려 그 후년 2026년에 대한 평가나 기대감이 좀 더 좌우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떤 전략 필요한지 전략 좀 제시해 주실까요? 지금의 네. 마음가짐이랄까요? 상무님도 지금 힘든 시간 잘 못 지내고 있다. 뭐 시장 때문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그럼 만약에 아까도 뭐 그 진행자님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의 매도가 불안하다라고 하면 외국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업종을 사야죠. 아까 말씀하신 뭐 조선? 예, 네. 조선주, 그다음에 방위산업주, 그다음에 한전과 같은 유틸리티, 그다음에 의외로 네이버 같은 거를 의외로 사더라고요. 그리고 뭐 조선주들도 사고 있고.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뭐 전체 그 지수는 삼성전자 때문에 많이 어렵고 또 코스닥 시장도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개별 종목 단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는 좀 더 많은 건 맞지만 그래도 올라가거나 또는 덜 떨어지거나 좀 견딜 만한 업종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는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금융시장이 저희 금융시장 특히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제조업 비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워낙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해오긴 했는데 그래도 사실 2010년대 이후에 그 저희 한국 실물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나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게 경제가 성숙하고 약간 또 저희가 이제 고령화라는 사회에 들어가면서 서비스업 비중도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여전히 제조업 비중이 거의 60% 70%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고령화되고 성숙해져 있는 사회에서는 제조업 비중은 이제 조금 이제 줄이고 네.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서비스 산업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런 산업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제약 바이오와 같은 이런 산업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 국내 시장에서는 택배류,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게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지금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만약 한국 시장에 좀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달랐지 않았을까 내수에 대해서 그래도 성장하는 기업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달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세 번째는 IT와 관련된 서비스 업종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제 IT 제조업, IT 하드웨어 산업들인데 IT 서비스는 계속해서 고용을 늘리고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의 산업들이 조금씩 더 비중을 늘려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내년이 대한민국의 어떤 좀 구조가 제조업 그다음에 뭐 캐펙스가 많은 산업에서 좀 그렇지 않은 산업으로 구조가 좀 바뀌는 그런 과도기에서 저희 한국 시장을 좀 봐야 되고 요거를 잘 넘어가면 또 새로운 길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상무님께서 오늘 말씀의 근간으로 이제 자료로 쓰신 보고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재와 미래라는 보고서 또 저희가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서 여기서 우리 시장의 지금 현재 상무님께서 진단하고 계신 부분 또 전망과 대안까지 자세하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